지금 앞에 계시는 오선영 작가님, 이미 호텔 해운대 읽어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듣고 읽어보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앞에 있는 책 3권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소감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선영 작가님 알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1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소설 창작 활동을 더욱 가열차게 하고 계시고, 단편 소설 해바라기 벽으로 등단한 이후에 사실은 굵직굵직한 상을 받으셨는데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기 좀 그러시죠? 네, 제가 그럼 제9회 토지문학제에서 단편소설 백과사전 만들기로 평사리 토지문학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상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라고 했는데 이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10회 요산 김정한 창작지원금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선영 작가님 수줍어 하시지만 이게 큰 카테고리에 폭넓은 스펙트럼의 창작을 하고 계신데, 먼저 호텔 해운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쓰신 표제작이시지 않겠습니까? 표제작으로 정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표제작을 이제 깊이 있게 해주실 전성욱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그 질문 오시기 전에 낭독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표제작으로 정하신 이유만 먼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표제작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실은 출판사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많이 협의하더라고요. 상의를 했는데 그냥 이 소설 전체에서 제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제일 잘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표제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 있고, 제가 20대, 30대를 통과하면서 어떤 보았던 제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제일 나았던 것 같고요. 제목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검색어에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밀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치면 호텔 해운대를 치면 해운대 호텔이 이제 조선 비치 호텔, 숙박업소 위주로 뜬다. 숙박업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마케팅은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걸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이 제목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게 표제작이면서 전체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호텔 해운대, 우리들의 낙원, 다시 만난 세계, 후원 명세서, 지진주의보, 도서관 적응기, 바람벽. 지금 이 많은 제목 중에서 표제작으로 호텔 해운대 검색 키워드에는 밀리지만 그래도 작가의 마음에 쏙 든 이 작품을 오늘 동료 소설가 이정임 작가님이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선영 작가님 호텔 해운대 책이 나오고 나서 물론 이제 작가 본인이 제일 바빴겠지만 이상하게 저도 덩달아 바빠지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서평 쓰기 청탁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읽고 자담회에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담회 나갔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 낭독까지 해달라는 남의 책으로 그랜드슬램 달성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선영 작가와 제가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나이가 같고요. 그리고 등단 시기도 비슷하고 결혼 기념일도 일주일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심지어 두 부부가 다 글을 쓰는데 등단 지면이 부산일보로 똑같습니다. 네, 엄청난 공통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우리가 이제 부산에 같이 살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설에 담는다는 거, 예, 그게 좀 비슷한 거겠죠. 물론 그 둘의 작품 결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 이제 부름을 받고 가면서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소설 낭독 준비하면서 이제 읽다가 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단을 내가 먼저 했는데 두 번째 소설집을 오선영 작가가 먼저 냈구나. 이게 안 되겠는데? 오선영 작가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저는 이제 갑자기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책을 내야 되겠구나, 네, 좀 써야 되는구나라는 좋은 자극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서, 예, 오선영 작가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네, 부산의 동료 작가로, 네,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 책은, 네, 호텔 해운대입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회, 밀면, 돼지국밥, 롯데. 친구와 헤어지고 수정은 두 사람이 나누었던 단어들을 다시 불러내 보았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처럼 부산이란 단어와 어울리는 낱말들을 별 하나마다 짝을 지어 보았다. 그것들은 제게 무척 익숙하고 낯익은 것이면서 낯설고 먼 것이었다. 축구공, 연필처럼 질감을 가진 물건처럼 여겨지다가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는 꿈이나 공기 같았다. 명확한 얼굴을 가진 듯 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얼굴인지 알 수 없는 가면 배우 같은 존재였다. 부산이라. 수정이 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부산을 부를수록 그것은 어느 먼 타국의 지명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인부산 하고 싶다, 인부산. 민우가 부산시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보고 와서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살고 있는 민우는 앞으로도 부산에서 쭉 살고 싶어 했다. 인서울, 인수도권을 외치며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꿈꾸는 이도 많았지만 지방에 사는 20대가 모두 똑같은 희망사항을 지닌 건 아니었다. 민우에게 인서울은 아웃 부산의 다른 말이었다. 부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살아온 터전에서 추방됨을 뜻했다. 세금 10%, 봉사료 10%는 개인 부담이어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디파지트는 카드 주시면 오픈해 드리고 체크아웃 취소됩니다, 고객님. 단정한 인상의 호텔리어가 상냥하게 말했다. 예? 이거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건데요. 제 돈으로 온 게 아니라. 네, 고객님. 그런데 세금을 포함한 부가세는 개별 부담이라고 안내되었을 건데요. 주최 측에서는 숙박비와 조식비를 담당하고요. 부가세는 고객님 개별 부담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일이었다. 수정의 손끝이 딱딱하게 굳고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다. 등줄기를 따라 끈끈한 땀이 흘러내렸다. 이번 달 남은 생활비와 다음 달 카드값을 재빨리 세매 보았다. 데스크 앞에 서 있던 호텔리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때 수정이 뒤에 서 있던 민우가 앞으로 성큼 나오더니 네모난 체크카드를 내밀었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했다. 수정은 자신을 대신해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던 똑똑하고 패기 있던 민우를 떠올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어떤 상황도 막아내는 든든한 조언이었다. 하지만 추억 속의 민우를 채 복원하기도 전에 수정은 보고야 말았다. 결제 사인을 하는 민우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 잔뜩 묻은 물기와 곱등이처럼 웅크린 어깨를. 저 돈이면 민우가 학원 식당에서 돼지불백을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그렇다고 숙박을 취소하고 나가자는 말을 할 용기도 없었다.
내가 호캉스를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부가세를 내도 호텔 숙박비를 생각하면 남는 장사 아닐까?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담당했으니 민우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수정의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과 대답, 의심과 회의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야, 경치 죽이네. 커튼을 걷자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점성이 강한 파란색 바닷물이 출렁출렁 춤을 췄다. 유리창 전면에 채도가 높은 파란색 잉크를 잔뜩 풀어놓은 것 같았다. 바다의 흰 꼬리를 따라가면 아슬아한 수평선에 가닿았다. 15층 호텔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해운대 바다는 정말 이국적이었다. 수정은 이 바다가 제가 알고 있는 해운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까칠까칠한 모래사장에 앉아서 본 풍경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궁에서 베르사유 정원을 본 태양왕의 심정이 이랬을까? 저 넓은 바다를 내 집 마당처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이. 오길 잘했제? 수정이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민우가 수정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다. 막 연애를 시작하던 대학 시절처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수정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하얀 갈매기떼가 파도 소리를 물고 날아왔다. 시원한 파도 소리에 부가세가 쓸려 내려갔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묘한 평행 이론이네요. 우리 이정임 작가님 이렇게나 공통점이 많으신 줄 오늘 아셨나요, 미리? 저희가 4명이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부부끼리,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낭독만 부탁드렸었는데 좌담과 서평까지 써주신지는 몰라가지고 되게 감사하면서 죄송스럽고요. 이정임 쌤 책 나올 때 제가 할 일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창조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지켜보고 계시는 전성욱 평론가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사전에 그 두 분이 진행하시는 이미 오선영 작가님은 북토크를 이 책으로 몇 차례 하신 상황이어서 이제 작가회의의 시민들 카테고리로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그래서 이 자리가 이런 형식의 자리가 처음이 아니시고, 또 전성욱 평론가님은 워낙에 이런 행사와 자리를 많이 주선하시는 분이니 두 분 다 이 자리가 이런 형식의 자리가 처음이 아닌데 사전에 서로 핑퐁을 하셔가지고 사전 질문을 주겠다, 안 주겠다, 달라, 못 준다, 뭐 이래가지고 뭐 전문가끼리 왜 이러시나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서로 캡처를 전송하다가 두 분이 통화하시는 걸로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마칠 때까지 제가 독자 질문 순서 빼고는 두 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욱 평론가님, 이제 질문 시작해 주시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화를 시작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기다린 건 아니고 즐기면서. 네. 지금 뭐 앞에 남편분도 와 계시고 아들도 와 계시고 제가 입을 올렸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꼼꼼하게 읽고 정직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설이라는 걸 굉장히 뭐 다른 문학 이런 갈래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 값어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소설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한데 이번에 이제 오선영 선생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 호텔 해운대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이제 크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작가가 이제 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또 전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가는 그 두 가지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민하고 또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뭔가 오선영 소설가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좀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고 어떻게 이걸 전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오선영 작가님은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작품집에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두 개가 다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따로 떼놓고 설명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가 떠오르면은 일단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뒤에 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쓰는 소설들이 이 소설집에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제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집의 특징이랄까 그게 지금 뭔가 어떤 강력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막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안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명의 독자로서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온 게 이 작품집은 뭐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작품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먼저 방점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그걸 소중히 안 여긴다는 뜻이 아니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할 건데 제가 이 작품집을 보면서 뭔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아주 뭐랄까 심각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은 일단 이게 잘 읽힌다라는 데서 저는 그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독성이 좋고 아주 좋은 면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너무 이렇게 쉽게 풀어내버린 건 아니냐. 뭔가 좀 밀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풀어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이 가독성, 이렇게 너무 쉽게 읽힌다. 이런 이 반응에 대해서 작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소설을 쓰는 방식들이 그 작가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장이나 문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작가들도 있을 거고 구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작가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떠오르면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방식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읽히게 쓰는 소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지 이렇게 허술하게 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잘 읽히는 소설. 그래서 저는 그 가독성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퇴고를 할 때도 걸리는 조사나 저는 소리 내서 읽어보는 식의 퇴고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조사라던가 걸리는 단어라던가 똑같은 어미로 계속 끝이 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좀 다 쳐내는 방식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가독성이라고 하시면 그런 방식 때문에 좀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쉽게 읽힌다라는 거 그거를 뭐 비판할 건 아니죠. 그래서 작가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지금 작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뭐 많은 또 저는 논쟁적인 그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가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건 알지 않습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뭔가 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을수록 또 좋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너무 쉽게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고 전달해 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독자가 참여할 공간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근데 제가 다 말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소설에서. 그건 뭐 읽으신 분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에게는 이렇게 여지가 있는 소설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 부분은 약간의 저는 그 취향의 문제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소설의 취향 혹은 자기가 쓰는 소설의 색깔에 따라서 그 여지를 많이 주는 소설들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는 소설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렉트로 이 주제를 던지니까 이거를 다 받아라는 식으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또 그렇게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쓸 때는 메시지를 무조건 이렇게 정해지고 이거를 읽어줘라는 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읽히는 맥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특히 젊은 작가일수록 뭔가 좀 이렇게 형식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젊다라는 게 뭐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뭔가 도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거고 아마 우리 오선영 작가님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집에서 이렇게 두루 읽었을 때 이 구성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이렇게 발견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구성.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이야기를 펼쳐 나가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도 그렇고 우리들의 낙원도 그렇고 후원 명세서도 그렇고 그런 바람역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이 다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져오는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이 뭐 7편의 작품이 들어있는데 그런 구성법들이 굉장히 다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각자 따로따로 발표된 건데 그게 뭐 의도하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이렇게 작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슷비슷한 어떤 방식의 구성법이 펼쳐진다는 것은 작가 나름대로 이런 구성법에 대한 뭔가 자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구성법에 대해서 어떻게 원래는 제가 이 소설집에 8편을 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편이 빠지고 7편이 됐는데 실으려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나오는 소설들이 제법 많이 나오게 돼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던 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쓰던 시기의 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소설집을 그 모두의 내력에서는 제가 거의 그냥 계속 달리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달린다라고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는 소설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사건이 진행되는 소설들이라던가 어떤 다른 것들을 썼는데 이 작품을 쓰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 되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물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나의 작은 일들이 현재의 나에게 되게 그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소설적인 형식으로도 나오게 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소설에서 되게 푸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과거를 자칫 회상하는 것이 손쉽게 말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책에서는 거의 그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쓰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 소설에서는 그 구조가 되게 낡은 구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인물의 과거사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알게 된 작법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는 약간 겁이 나는 것도 있었고 소설이 늘어질까봐 과거를 안 썼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 나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소설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다음 소설에서는 근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구성하는 방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건 나름대로 저는 오선영 작가의 어떤 고유한 어떤 방법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은 이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고 또 굉장히 평이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어떤 구도라는 걸 저는 일종의 성장 소설로 본다면 그 인물들이 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어떻게 그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냈는가의 어떤 거리감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이게 과거의 현재의 어떤 대조라기보다는 그 과거의 시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의 그 어떤 과정을 이 인물이 어떻게 겪어냈을까 사실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였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과거 현재 어떤 이 구성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저는 뭐 다른 또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오선영 소설가의 어떤 독특한 어떤 고유한 무늬가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소설 자체에서 그 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혼자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인물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나를 아까 성장소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조도 같이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소설들에 등장하는 그 특히 여성 인물들 이 인물들은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성장 소설이라는 것은 성장의 도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떤 성장통을 겪으면서 뭔가에 도달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작품들에서 보면 그런 도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다 성장하고 또는 아픔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도식을 비켜나가지고 뭔가 어떤 그 도달해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또 포인트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라 할까 도식적으로 과거에 이러이러한 아픔과 뭐 상처, 결핍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등장인물을 보여주는 거죠, 주인공들을. 근데 그 주인공들이 지금 그 과거를 딛고 뭔가 말끔하게 나았다거나 뭐 아니면 과거에 막 헤어나지 못한다거나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맥락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과거의 잔재 속에 살아가면서도 또 현재를 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긴장감이랄까? 텐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역시 또 기존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장 소설의 도식하고는 또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이 트라우마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물을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지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던가 되게 작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 현재의 저를 만들어가고 있고 미래의 저를 또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그 공식대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딛고 일어섰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기에는 이게 말이 되는지 이렇게 자잘한 과거의 내가 모여서 현재의 내가 됐지만 그 과거가 전부 다 총체적인 현재의 내가 또 되지도 않는 비껴나가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계속 얽매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극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되지도 않는 예, 그런 게 현재의 나이고 미래의 나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물들이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이 작품 중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본 어떤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시 만난 세계 유리 언니라는 거, 유리 언니가 있고 그리고 그 저기 바람벽에 현정 선배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성장 소설이든 뭐 보면은 이른바 조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잘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두 지금 현정 언니하고 유리 언니는 또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뭘 도와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일종의 이 주인공들한테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되는 자기를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대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언니처럼 되고 싶은데 되고 있지 못한 자기를 발견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리고 여전히 그때 그 언니는 지금 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어떤 뭔가들을 해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든가 뭔가 여러 가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장을 노골적으로 도와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거울처럼 비추면서 자기의 어떤 한계를 덜 추어내는 인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유리 언니하고 현정 선배가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도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요? 오선영 소설가의 소설에서 독특한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인물에 대해서. 그 두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나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옆에서 괜찮아라는 어떤 위로나 위안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그들이 과거에 했었던 일이 지금의 나에게 떠올리게 하지만 그들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을지라도 그 옆에서 무언가를 계속 시도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한다던가 어떤 생각을 전환시키는데 되게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물들이 소설 속에서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많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노력했던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측면이 좀 많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는데 그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게 돼야 되는, 그 사람들이 좀 감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래서 나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소설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멋지게 만들려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성장 소설의 느낌으로 가게 된다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회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불러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212쪽에 어느 장을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중에서 이 내용이 적혀 있는 어느 장을 펼쳐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노트 안에는 내가 알던 현정 선배가 없었다. 작고 여린 부서지기 직전에 창백한 인간이 들어있었다. 애쓰고 애쓰던 누군가의 마음이 앉아있었다.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용수철이 되어 불쑥불쑥 솟아올랐다. 단단했던 감정들이 물컥거리는 어떤 것으로 변하여 몸속을 돌아다녔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그 느낌이 좀 전해집니다. 예.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인물들이 주인공들이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뭔가 뭐 다 딛고 잘 성장했거나 이게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어정쩡함이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뭔가 과거로부터 확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근데 과거의 어떤 그 장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대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어떤 어정쩡함 저는 그걸 명료함하고 반대되는 의미의 어정쩡함 그게 나름대로는 좀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확 뭐 다 벗어났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걸 보여주는 소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완전히 그 과거에 막 얽매여 가지고 그냥 완전 좌절하고 있는 그
끔찍한 악몽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약간 그 애매한 지대, 그게 저는 아주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정쩡함에 대한 평가. 어정쩡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듣고 나니까 어정쩡해지는 예, 느낌인데 그 어정쩡함이 저한테는 좋은 의미의 어정쩡함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 속에서는 과거의 영향력을 받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 얽매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그 유리 언니나 현정 선배처럼 나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제 성격도 그런 것도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도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되게 명확한 포지션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만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대부분 다 어정쩡하게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질문한 게 주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말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소설집의 소설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여성 문제, 또 무슨 청년의 어떤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고 있는데 그걸 다루는 방법도 역시 어정쩡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최근에 이런 뭐 청년들이라든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일종의 루저라고 하는 루저 소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편의점 자주 등장하고 독서실 자주 등장하고 도서관 자주 등장하잖아요. 여기도 도서관 등장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런 하나의 장르라고 할 만한 소설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그런 소설을 보면은 어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명랑하게 해요. 되게 끔찍한 현실을 표현했는데 되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거는 일종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 끔찍한 현실을. 또 한편으로는 그냥 끔찍함 자체로 끔찍하게 그리는 게 있어요. 어둡게, 다크하게. 그렇게 밝게 그리거나 어둡게 그리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선영 작가가 이렇게 이 소설집에서 그리고 있는 현실 문제는 명랑하게도 안 그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다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정쩡해요. 뭔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저는 또 아까 그 어정쩡함의 연속에서 특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계속 어정쩡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계속 제가 약간 방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거 반소 제기하듯이 한번 여쭤볼게요. 어정쩡을 다른 단어로 치환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취지의 아니 이거는 어정쩡이다. 비평적 용어인데 네네. 굉장히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선명함을 벗어나 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사건이나 존재의 복잡성을 표현하려면은 그 어정쩡해야 되거든. 모호해야 되고 그 지점을 제 나름대로는 좀 알아듣기 쉽게 비평적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죠. 그 말 듣고 뭐였죠 선생님? 지금 방금 질문 죄송합니다. 너무 어둡게도 아니고 너무 밝게도 아니고 그런 소설들이 많죠. 요즘에 이렇게 많고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또 보니까 최근에는 SF가 강세여가지고 그죠? 너무 여성 소설이 쫙 이렇게 줄을 세우는 중에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어정쩡하게 진짜 한 이야기를 책을 낸 게 어떤 뭐 작가가 그 유행을 따라서 글을 쓰지는 않지만 정말 유행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책이 나오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작가마다 자기가 말을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부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부산의 20대들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할 때 그걸 되게 과장된 방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게 명랑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만큼 힘든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평범한 이야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을 다루는 방식들이 작가마다 다 다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쓰시고 계시지만 제가 겪었던 20대, 30대에 대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우울하지도 않게. 그런데 지금 제가 겪고 있고 겪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름의 좀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 방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유행의 문법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인데도 보편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전공적으로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제 현실 문제는 사실은 선명하잖아요. 현실의 문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쁜 놈들은 나쁘게 보이고요. 또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뭐 어정쩡함의 어떤 그 방법론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비판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역시 그 어떤 평면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 문제를 다룰 때 여기서 다루는 현실들이 지역의 문제라든지 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뭐 심오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그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호텔 해운대가 아까 왜 표제작이냐, 저는 이 작품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는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의 문제,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여성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서 지방대학을 나와서 또 지방에서 겪는 문제, 그 다음에 큰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작은 출판사,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호텔 해운대가 뭐 여기서 두루 이 소설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호텔 해운대가 표제작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방금 말했듯이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현실 문제가, 물론 현실은 방금 제가 말했지만 너무나 선명하죠. 현실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뭐 희생자와 가해자 이런 거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너무 그렇게 선명하게 보는 것도 우리들의 어떤 관습적이고 답습하는 어떤 그런 시각일 수 있거든요. 어떤 그 현실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파고들지 못하고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서 다루어지는 아까 방법론 말고 다루어지는 어떤 그 내용들이 좀 소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박하다고 하시니 글쎄 저는 작품을 쓸 때는 약간 제가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쓰려고 할 때는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인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정치하게 들어가는 뭐 요즘에 뭐 청년 문제나 젠더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또 그들은 또 그들의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또 저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서 소박하다고 생각은 크게 안 해봤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네. 뭐 소박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독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의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가 있고 815 콜라가 있는데 저는 이런 이분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코카콜라는 누구나 다 아는 아주 메이저죠, 메이저. 근데 8.15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데 뭐 좋다 하는데 이게 독립성도 있고 막 민족주의 뭐 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알아주는 의미도 있고 이게 마이너한 어떤 뭔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의 비유로서 나오거든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혹은 8.15 콜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구도가 이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뭔가 지역이든지 여성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떤 이 차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이분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지대를 파고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지방을 이야기할 때는 지방 사립대가 나왔다라는 게 공통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 아닙니까? 지방 사립대나 지름 국립대, 지방대를 나왔다. 그 다음에 인서울을 꿈꾼다. 물론 뭐 부산도 이야기죠. 인서울을 꿈꾼다. 또는 사투리와 표준어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역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의 차별이라는 걸 문제 삼는 방식이 뭐 지방대 나왔다는 이런 표식이라든지 이런 제가 말하는 이런 게 단순하다는 거죠. 과연 제가 한 말씀. 제가 그 98학번인데요. 2002년 1월에 졸업 전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광적으로 신문을 스크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도에서 이사 나오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은 신문 스크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버렸어요. 그런데 오선영 작가님이 쓴 이 문제적 인간 군상이 2002년도 2월부터 계속 나와요. 그때도 사회 문제, 해결 이슈, 누가 풀 것인가 이런 타이틀이 계속 나오는데 2022년인 지금도 안 풀려요. 그러면 전성호 평론가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식의 이 상징 자본 혹은 이런 주제의식 이런 대상화가 너무 단순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20년 동안 안 바뀌고 있다고 사회가. 그래서 이 소설가로서는 내가 그 곁에 있겠다는 뜻이지 않을까.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변화하지 않는 그런 마이너한 입장의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서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사회 문제를 신문 기사도 다루고 있고 뉴스도 다루잖아요. 우리는 뭐 수없이 보잖아요. 그러면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소설의 언어가 있고 소설의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게 소설의 시각으로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 트로트가 여전히 인기가 있는데 굳이 그것만을 굳이 그렇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어떠세요, 작가님? 그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저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분법적인 시선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더 강화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소설에서 장치적으로 좀 더 모호하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이렇게 소설로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예. 그거를 장치로 모호하게 하는 거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반윤리적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현실의 어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물었던 게 그래서 어떤 선명함에 대한 가독성에 대한 걸 물었고 그래서 작가는 우리 사회 현실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명하게 읽기 좋게 전달하고 싶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가한테 바라는 바는 뭐냐면은 오케이 알겠다는 거죠. 전달.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사회과학자들이 이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틀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금 지역 문제나 지방 뭐 차별의 문제, 여성의 문제,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 말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소설적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고민들을 더 좀 하면은 당연히 소설의 형식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든 또는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분석하든 또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 고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문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다루는 사회 현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 문제를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에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건 마찬 제가 바라보는 거는 그랬습니다. 그건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여성을 다루는 부분도 그렇고 실업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그렇고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너무 이렇게 좀 상투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작품들 전체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징 중에 하나가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다시 만난 세계의 강사도 자기가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고 프랑스에 유학도 못했고 불문과 강사인데 그리고 뭐 지금 교수도 아니고 강사고 이런 자기의 지위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자격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들의 낙원에서도 특히 그 서울 부잣집 온천장에 그 부잣집 그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열등감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진짜 그 여러 인물들입니다. 그 여러 인물들이 많은데 그게 아주 저는 눈에 띄었어요. 어쨌든 일단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더 나누죠. 그런 부분은 아까 그 뭐 지방 이야기, 지역 이야기 하는 부분과 네 떨어져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열등감 내지는 결핍은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는 있지만은 그것이 현대 사회를 살 때 나가면 다 무엇이든 사라 혹은 뭐 이게 더 좋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것인 사회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 그런 인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갖지 못한 것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 내지는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인물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저는 그 인물들이 그 열등감에 크게 주눅은 안 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주눅이 들거나 자기에게 함몰돼 버리면은 소설 속에서도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그거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인물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매몰된 인간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앞으로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인물들이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그게 아주 뭐랄까 이 등장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인정을 갈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다. 근데 현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이고요. 그 괴리가 뭔가를 표현하잖아요. 인정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어떤 인물들과 그리고 그 인정을 해주지 않는 어떤 현실의 그 괴리가 클수록 현실의 어떤 악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건데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그런 어떤 인정 욕망이 그 긍정적인 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굉장히 뭔가 어떤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근데 뭔가 세상을 바꾸고 현실을 좀 더 돌파하려면은 이게 사적인 시기심이나 질투나 분노나 이런 거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들 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돌파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뭔가가.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라든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런 이 인물의 어떤 그 감정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 좀 저는 이렇게 방금 나름대로는 어떻게 매몰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되게 뭔가 저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다시 만난 세계의 주인공도 결국 마지막에 힘을 얻는 거는 그거잖아요. 되게 그 뭔가 자기가 그 성폭행 교수를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기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또 당당하게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뭔가 당당하지가 못하고 그게 자기 이름이 이제 떠돌게 되고 또 하나의 일종의 2차 폭력 비슷한 걸 당하는 처지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리 언니를 떠올리면서 유리 언니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 나이 때 막 뭐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비교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 주인공의 어떤 심리를 보면은 뭔가 쪼그라들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유리 언니하고 비교하면서 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굉장히 그 자의식이 강하거든요. 그게 너무 의식을 하더라고. 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설에 일종의 구원처럼 희망을 갖게 되는 것들도 학생들이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선생님 편입니다. 힘내세요. 이걸 받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뭔가 조금 나이브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것도 그러니까 타인에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 학생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고, 또 몇몇 학생들이 자기를 또 이렇게 지지해 줄 때 또 너무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힘을 갖고, 이렇게 이거는 어찌 보면 주체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그게 무슨 그 학생들이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인물은 뭔가 자기 자존감을 갖지 못한 흔들리는 존재로 이렇게. 어떠세요, 작가님? 내 인물들을 내가 좀 대변해 준다면. 저는 그래도 흔들리는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죠. 왜냐하면 흔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예. 근데 흔들리지만 자기의 길을 결국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끝까지 흔들렸으면 그 오는 문자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겠고, 끝까지 흔들려서 자존감이 없는 인물이라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해봤지만 굉장히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있었고요. 실제로 강의 평가를 통해서 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학교에 갑자기 수업이 생겼었는데, 그냥 왜 수업이 생겼는지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앞에 선생님이 강의 평가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가 공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석이 됐는데 이미 다른 선생님들은 시간표가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시간에 수업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다가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분법적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남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여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 그리고 교수가 말하는 것과 강사가 말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다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내가 강의 평가를 안 주면 너가 다음 학기에 잘리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그 강의 계획, 수업 끝나고 나면은 성적 그 체크를 해서 내잖아요. 강의 평가에도 씁니다. 예, 내가 안 줬다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서 이렇게 내게 되는 현실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아주 많고, 저도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은 크게 안 했어요. 현실은 더한 이야기들이 많고, 이 인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힘들어는 하나,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매몰돼 있다면 마지막에 수업을 하러도 못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지만 또 나에게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인물을 만들어가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제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방금 우리 오선영 작가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겪었던 경험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는 방식을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러해서 이렇다. 저는 그런 인과론적 해석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단순한 인식일 수 있거든요. 이
삶은 복잡하고 사건은 아주 난해하고 모순적인데 우리는 인과론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지금 그걸 이러저러하고 이러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그 해석을 바탕으로 뭔가를 쓰면은 저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내가 어떤 대학에서 겪었던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더 저는 그게 인과론적 해석이 아니라 굉장히 그 복잡다단한 그 해석을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란을 길게 벌일 수는 없는데 제가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러면 그것만 생각한다면서요. 그래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라고는 하시나 지금 저변에는 좀 너무 쉽게 쓰셨다. 좀 더 액티비티하게 쓸 수 있지 않았냐. 좀 더 복잡하고 컴플렉스적인 인물을 더 창조할 수 있지 않았냐.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오선영 작가님은 시종일관 내가 곁에 있고 싶다고 라고 말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그래서 오 작가님의 마지막 그 항변을 듣기 전에 또 이게 변론을 듣기 전에 이제 독자 여러분 정말 오늘 전성욱 평론가님이 작정하고 마이크를 안 넣으시는군요. 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더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이크 좀 제가 갈게요. 소설의 시가 되게 많이 인용되었던데 바람벽도 그렇고 아까 전에 호텔 해운대 낭송하신 부분도 그렇고 혹시 평소에 약간 영감을 받는 시인이나 또는 좋아하는 시인이 따로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시인에 대한 질문으로 와버렸는데 그 오선영 작가님이 에세이 쓴 거 혹시 아세요? 예, 에세이 쓰신 것들이 있는데 작가님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와 영상에 영향 받으시는 분이라서 예, 답변해 주시죠. 촉촉한 질문에. 네, 그 시는 여기 백석의 시가 바람벽에 나오는데 뭐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한다면 이 소설이 제가 첫 책을 내고 나서 바로 썼던 소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책이 나오고 나서 그냥 뭐 책이 나오면 크게 뭐 별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책이 나오고 났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현실에 작가란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좀 도식적일지라도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문학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 소설에서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현정과 정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냥 제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제가 느꼈던 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그 인물이 제가 느꼈던 어떤 시에서 백석의 시가 나올 때 이 흰 바람벽은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높은 이상을 이야기를 할 때 외롭고 습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갔다라는 구절을 많이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이 시를 다시 읽었을 때 되게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벽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시멘트 벽도 아니고 벽이 아예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도 아닌 벽은 벽인데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벽 한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석은 조금 더 정신적으로 높은 이야기를 썼을지라도 저는 이 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소설에서 같이 쓰게 됐던 것 같고요. 앞부분에 그 윤동주 시처럼 별 하나에 무엇가 별 하나에 무엇가 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운율처럼 재미있게 하려고 했었지 다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재미를 좀 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 한때는 시를 많이 읽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 읽어서 실은 시인분들도 계시지만은 잘 많이 못 읽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시를 읽을 때는
시인의 문장은 또 소설가의 문장이랑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또 필사도 하고 따라도 쓰는데 많이 못 읽어서 네, 괜찮아요. 시인들도 소설 많이 안 읽어서 필사도 하고 따라도 하지만 많이 못해서 괜찮아요. 쌤쌤. 네. 예, 그러면 다음 분 마이크 좀 뒤로 예예. 쓰시면 이제 전성욱 평론가님께 좀 전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좀 오해는 아니고 그 호텔 해운대도 그렇고 보면 여기서도 그 도서관 적응기에서 보면 남자들이나 호텔 해운대도 그렇고 남자들 이상하게 좀 찌질하게 좀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또 지금 이정임 작가님 손잡고 호밍에도 보면 남자들이 보면 뭐 반짝반짝 핀다는 데서 보면 이상하게 여성 작가들이 남자 뭐 편견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하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을 갖다가 보면 좀 찌질하거나 좀 약간 좀 거시기하게 좀 거 보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좀 궁금해서 조금 물어봅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 소설가에 멋진 여성이 나오는 일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또 이렇게 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닌데 또 뭐 예 그런 인물들이 소설 속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주변에는 멋진 여성이 조금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물들이 조력자로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토론이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아젠다가 던져지는데 오늘 시간은 이제 다 되어가지고 멋진 여성 조력자가 더 많은 걸로 마무리하시고 싶은데요. 우리 전성욱 평론가님은 좀 더 복잡할 수 있었지 않나, 좀 더 그 오선영 작가의 작품 제목이 주는 그 총체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주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옳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본인과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 작가님께서 지금 이 작품에 대한 본인의 아직 다 말해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작품집 계획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가 전성욱 쌤한테 이민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질문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실 거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얼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질문지를 주셨는데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 참 많아서 제가 순간순간 얼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제가 소설을 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얼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다음 소설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제 작품 속 인물들을 그래도 저는 제가 아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작가가 그 보는 세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식도 다른 건데 아마 전성욱 평론가님께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는 어떤 작품 세계의 인물들의 모습과 아마 제가 그려냈던 작품 속의 인물들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질문에 좀 당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저는 제가 쓰는 방식이 있으니 또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도 제가 또 고민하고 앞으로 써야 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또 재밌는 소설도 많고 소설을 잘 쓰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오선영이 그리는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인 거고 예, 오선영이라는 소설가가 쓰는 세계는 그냥 이런 세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못한 이야기 속에서도 저는 인물들에게 많이 또 그 여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주 명확하지 않게 그린 부분들도 있고 저 나름으로는 장치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작품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이 네버엔딩 이거 우리할 낀데 이거 내 잘못 아니지? 아니 그 8시 안 맞춰진다 그랬죠? 네, 말씀하십시오. 8시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질문지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전성욱이라는 평론가가 좋아하는 방식의 소설이 있는데 그거하고 결이 다른 거라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참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소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두 세계의 충돌이나 만남이나 갈등이 이걸 그리는 거잖아요. 두 다른 가치관에. 그러면 그 충돌이 뭔가 한쪽이 깨지거나 박살이 나거나 뭐 그 충돌을 통해서 뭔가 생성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도 뭔가 이런 생생한 충돌이 돼야 되는데 뭔가 내가 답변을 준비하거나 이런 어찌 보면 깨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식이라면 이건 되게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 행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왔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뭔가 생생한 충돌이,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뭔가 뭐 이렇게 비판이나 뭐 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이걸 통해서 이 부딪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뭐 그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뭔가 생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호응하고 좋다 이렇게 이거로 끝나면 우리 얻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시만요. 사회자는 저라서. 네,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이제 전성욱 선생님께서 미리 질문지를 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오선영 선생님 충분히 이해하셨었고, 다만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동안 독자들이 답답해할까봐 좀 걱정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두 분이 어느 정도 소통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오늘 말씀이 풍성하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요. 8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드리러 갈게요. 네, 독자분 마지막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소설가 박향입니다. 네. 저는 작가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성욱 평론가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분명히 당황하실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독자들에게 내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할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바로 받았을 때, 왜냐하면 약간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스스로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할 그런 위험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런 위험이 스스로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톡톡을 뭐 이런 토론 자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아주 불의의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만족하게 독자들에게 내 생각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집에 가서 네, 잠을 못 자고 막 아쉽거든요. 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서 이 생각을 못했다. 그랬을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왜 그 자리에서는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그런 약간의 조금 이런 작가가 생각을 요구해야 되는 질문을 하실 때는 그만큼 작가에게도 그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대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은 조용히 있을게요. 소설가와 평론가들의 네, 그렇다 하시는데 전성욱 선생님 마이크를 들었다 놓으시는데 드셔도 되는 괜찮으셨어요? 제가 오늘 임성용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아끼지 마시죠라는 멘트를 주셨는데 지금 오선영 작가 작품집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F1963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촌홀이 있고 600평짜리 전시장이 있는데요. 이제 10명의 작가, 미술가들의 작품이 이제 7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걸려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우리에게도 방학이 필요해라고 합니다.
거기 저희 낭독서점 시집이 큐레이션을 맡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방학하면 논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독자들에게 물으니 호캉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호캉스가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캉스 이러다가 호텔 해운대를 보게 된 거죠. 아, 정말 이 자본이 생산자에게 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생산자에게 갈 수 없는 이 물질과 재화와 노동의 결과가 오늘 우리 자리를 시작할 때 박명순 가수가 길게 얘기한 거제도 대우조선소의 이 그 노동자 용접공 아실 거예요. 배변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저귀를 차고 그걸 동료들이 처리해주고 있는 지 49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곁에서 21세기 달나라의 우주선을 쏘고 있는 나라에서 이 호텔 해운대 안에 있는 주인공들 옆에 오선영 작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SF이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퀴어 퍼레이드가 그나마 우려 속에서 무탈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되기 위해서 이 퀴어 문화재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과 독자와 참여자들이 오선영 작가 그리고 이 전성웅 평론가가 이야기한 그 총체적 인간 아주 다종다양한 사상과 역사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스스로 다양한 방식과 톤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에 이 정치 지형 속에서도 퍼레이드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선영 작가님께서 박향소설가의 말씀도 들으셨는데 앞으로의 작품 언제쯤 저희가 다음 작품집을 이정임 소설가가 내기 전에 볼지 이정임 소설가가 낸 다음에 이정임이 낸 다음 오선영이 낼지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측할까요? 이정임 소설가 나오지 않을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가요? 올 초에 나와서 네. 그렇고 그냥 단편 작업해야 되는 것들 오늘도 한 편 그 개간지 마감이어가지고 실은 그러시군요. 예, 마감을 하고 이제 보내고 왔는데 네. 이제 또 긴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이제 생각은 하는데 계속 그게 안 돼서 못 쓴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좀 하반기에는 좀 마음을 먹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이 문장을 좀 직접 읽어주시는 걸로 제가 접어놨으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부산 서울에 여기까지. 제가 이 바람벽을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이야기하고 해도 되나요?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오히려 작품 이야기를 제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람벽은 그 첫 책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썼던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작가가 뭘까? 나는 왜 그냥 부산에 살고 있는데 왜 꼭 앞에 부산에 사는 여성 작가라는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 붙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책이 나오고 어떤 행사에 갔는데 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여성 작가로서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역으로 그러면 되게 단순하지만 서울에 사는 남성 작가로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이 글을 쓰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소설집에서 제가 빼고 싶은 소설이었어요, 실은. 왜냐하면 좀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나라하게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열등감이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을 굉장히 소설에서 이렇게 까발린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욕망을 그냥 그대로 직시하게 표현했을 때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통쾌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펼쳐 보였을 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벽에서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빼고 싶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꼭 문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든 가든 이런 중심과 중앙이나 또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 때문에 이 소설을 좀 실게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읽어라고 하신 분은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네, 문학이 자유롭다는 것은 글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정신, 행동과 이어진다고. 부산, 서울의 위계와 서열 차이를 벗어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소설을 써야 한다고. 더 나아가 그 위계성과 차별의 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해 문학이 일해야 한다고 말이다. 선배가 그렇게 격양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뒤에도 읽을까요? 거기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호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현정 선배의 말이기는 한데, 또 저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되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지금 내가 썼던 내용에 제가 이 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론이나 그러니까 소설은 이론도 아니고 평론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데,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 또 그것이 또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무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역으로 할 때도 있어서, 그냥 그런 고민들이 이 구절에서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작품집은 이정임 소설가 책 나온 다음에 읽는 걸로 하고,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달 세 번째 수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